건설안전지도기관 대표대표 사무국장 정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후원 홍보사업 일환으로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저감 방안 세미나를 우리 협회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개최하게 되어 전국에 계신 모든 건설 안전 종사자 회원들과 같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저감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영남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협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이 제법 썰렁합니다. 그렇지만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안전지도기관 대표자 협회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벌이는 안전문화 확산 사업의 하나인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저감 방안 세미나를 작년에 이어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의의를 더욱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오늘 이 세미나에서 사고 사망 저감 방안을 부문별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네 분의 회원사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와 밴드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녹화 영상이 송출되고 그에 따라서 협회 밴드를 통해서 청강과 댓글 작성 시에 참석 확인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전국의 우리 협회 회원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적 세미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미나 책자를 현장에서 배부함은 물론이고 전국의 우리 회원 기관에 각 세부씩 택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동안 사고 사망자의 감소 추세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참으로 안타까워 해왔습니다. 작년도 우리 협회와 회원기관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사망사고 감소에 열성을 다해서 참여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가 116명이나 감소하는 대단한 실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고 특히 우리 협회가 기술 지도하는 도급액 120억 이하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밖에 안 되는 전년도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엄청난 실적을 올려서 정말 우리 협회와 회원들의 능력과 피나는 노력의 공로가 빛을 발하게 되었고 우리는 대단한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부딪힘 발생 행태 분야를 더 중점적이고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 예방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각 부문별로 필요성 있는 사고 사망 저감 방안을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해 주실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사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낸 작년도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이 전개하고 혁혁한 실적을 올린 자율적 사고 사망 저감 활동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일 산업안전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박종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언택트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회들과 또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근로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을 직접 접하시는 우리 재해방기관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왔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들의 여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연구하신 것,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직접 들어야지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귀를 열고 듣기 위해서 왔고요. 많은 분들 직접 뵀으면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란 회장님과 또한 장정구 부회장님 비롯한 여러 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산업안전 특히 이제 산업안전 재해에 있어서 건설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재해가 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산재를 줄이는 건 유원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건설업의 재해 중에서 사고 사망 재해의 약 70%는 소규모 현장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 기관들 또 지도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하의 말씀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기술 지도를 해주신 우리 지도기관 분들께서 기술 지도 해주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더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들을 보면은 참 보면은 안타까운 재해들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는 재해. 예를 들어서 지붕을 이렇게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잘못된 스레트를 밟았다던가 아크릴을 그냥 밟아서 추락한다던가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재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건데 되게 우리 현장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안전에 관심이 없으시고 주로 사는 게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도원 분들께서 재해방기관들에서 실제 기술 지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찍어서 해주신다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소 작업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대만 해서 걸기만 해도 돌아가시지 않는데 그거 안 하시고 또는 안전 난간도 안 하시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안타깝게 추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작은 하나하나 포인트들 아마 저희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그다음 현장감 있는 기술 지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기술 지도 하시면서 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때로는 우리 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아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술 지도가 그냥 지도로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사업장의 안전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업주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기술 지도를 하실 때 사업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위한 제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 하실 때 이 사업주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안전 문화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지도 기관과 사업주 간의 가불관계에 대한 문제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 제도가 법으로만 개선된다고 절대 되지 않고 현장에서 움직이려면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이 맥이다, 이런 걸 뚫어줘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주셔야지만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기술 지도를 하고 현장을 가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할 때 기본이 되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팩트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세종에 있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께서 데이터를 모아주시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야지만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팩트로서 사실관계로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안을 개정하다 보면 그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때도 기본은 데이터와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주시는 역할들 해주지 않으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K2B가 있습니다. K2B를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인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 K2B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도 역시 얘기를 해주시면은 공단과 같이 제도 개선하는 데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그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서 정부만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단만도 안 됩니다. 이 많은 현장을 어떻게 다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재해방기관들, 지도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상호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파트너는. 절대 상호관계가 되면은 정확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목표하는 목표를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노력이 현장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합안전 이용수 부사장님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방안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추락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7년치 추락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2,100건 이상 되는 이 추락재를 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은 또 떨어진 추락이 60%였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술지도 대상 현장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80대 20, 거의 평균적으로 76대 한 24 정도가 거의 10년 이상을 개인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우리 지도기관 대상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120억 이상들은 별로 줄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2,100건의 사망사고를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정도의 답을 찾았거든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일반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19년 4월 말경에 국토부 장관이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전부 다 공사비를 좀 지급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지급 안 할 수가 없죠. 설계 변경을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저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예요. 이 시스템 비계를 맺더라고요. 며칠 뒤에 가보니까 풀었어요. 자, 옛날에 발판이 없고 통로가 없었어요. 아직도 통로는 없습니다. 수직 통로를 쓰고 있는데 계단이 없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자, 공공은 그래도 하고 있는데 민간은 왜 안 하냐 이거죠. 이 자체가 산안법 38조를 위반한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들이 거의 산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수십 년 동안 지금 통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 분석하는 결과 이 내용들이요. 제가 기물을 한 100개 넘는 거를 20가지로 전부 다 축소시켜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사고 자체 상세 내용들을 전부 다 훑어보니까 전부 실수예요. 뭘 해서. 실수했는데 우리가 안전관리라는 거는 실수로 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수해도 이 사람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안전공단에 있는 데이터 제가 봤어요. 실수 빈도가 얼마나 될까. 자, 통계 봤을 때 하루에 우리가 보통 잡을 경우에는 개인당 2만 행위를 하는데 거기서 0.0001의 실수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명당 하루에 2번 정도는 실수한다는 거죠. 저도 실수로 많이 합니다. 지금 컨설팅 나갔다가도 막 눈길을 미끄러지고 한 적도 많거든요. 그 실수는 개인당 2명인데 1000명이 있는 공사비 한 그 2천억 정도 되는 현장을 가보면 하루에 2,000건의 실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80%는 찾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에 찾지 못하는 실수가 이제 문제인데 그 20% 중에서 심각한 것이 25% 중에서 심각한 것이 찾지 못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한 개 현장에서 1000명이 있는 현장이 적어도 3년에 1명 정도 중대재해가 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확률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제가 딱 끊어서 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120억 이상 우리가 대기업들은 현장 숫자가 6,000개, 5,000개 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매년 1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사업장 수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서 4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업을 관리할 때 아무리 우수한 대기업도 사망사고 건수가 나와버리면 완전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 안 난 20만 개, 30만 개 중에 400명 이외의 현장들은 일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대기업들은요. 대부분 제가 현장을 가보면 답답한 것이 수직 통로가 없어요. 발판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수직 통로라 그러면 전부 다 해치 발판해서 사다리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통로들이 진짜 없습니다. 대기업들도요. 소규모는 아예 발판도 없었고 통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을 때 포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자, 이게 특히 대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2012년대 그 산안법의 그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변경하면서 산안법 안전관리비를 안전통로, 안전발파이라는 개념을 공사비에서 쓰도록 완전 제거를 해가지고 안전관리비 자체가 네거티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 사용해서 안 되는 것 하면서 안전통로, 안전발판이에요. 지금 현장마다 가보면 제가 그 컨설팅 하면서 적어도 아무리 대기업들도 제가 컨설팅 하면 100장을 찍습니다. 지적거리가. 100장 속에 50%가 안전통로예요. 없어요. 자, 내역에도 없어요. 자, 안전관리비도 없고 내역이 없는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결국 저는 이제 사고 났어요. 올 또 사고가 그 안양에서 그 간로공사 하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한 명 사망하고 한 명 이제 그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는 당연히 사고가 난 거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경석을 놓고 그 밑에다가 갈로를 가는데 특히 조경석이 있고 하는 이 갈로 공사하는 부분은요, 처음부터 이 다짐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흙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현장들이에요. 거기다가 갈로 하면은 당연히 이게 여름에 물 먹고 있으면 붕괴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처음에 이제 대기업이지 않은데 보니까 이제 그 조합에서 직발주 했는 공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를
죽인 거예요, 이게 사고 자체가. 제가 이거를 이제 전부 다 기인물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발판이 많죠. 발판 많고 철골, 담부 파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담부 파손. 이 담부 파손이 맨날 깨져요. 그런데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지도 요원이 아무리 가서 해도 하고 가는 시점에는 또 그 작업이 없어요. 근데 사다리 작업은 사망자고 건수 자체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일반 재해로 산재 처리가 되는 거 보면 거의 점유율이 다른 것보다 50%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다리의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사망자가 좀 줄었다 뿐이지. 자, 이거는 대기업이나 소규모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다리 2인 1조. 제가 아까도 요 위에서 요 철도에서 작업하는 거 사진 찍었거든요. 안전모 안 쓰고 사다리 위에 둘이 올라가더라고요. 둘이 올라가고 한 명 잡아준 척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옆에 물건 가지러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자, 근데 대기업도 가보면 이렇게 해요. 자, 근데 가봤더니 바로 이런 자재들이 온 사방에 있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실수하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각 기물별로 제가 별도로 전부 다 뽑아봤어요. 보니까 전부 공사비가 작은데 다 몰려 있어요. 자, 전부 다 낮은 높이가 많고요. 특히 사다리니까. 상정을 봤을 때 전부 다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보니까 이 내용을 풀어보니까 전부 다 실수했는데 머리부터 떨어졌더라는 거죠. 낮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소규모에서는 안전모 안 써요. 가끔가다 대기업도 놓더라고요. 대기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모 다 썼는데 안 쓰는 사람이 한 명이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그건 정말로 운이 나쁜 현장들이죠. 자, 이 통계가요, 신체 부위별로 머리가 지금까지 지금 통계를 최소 분석해봐도 40%가 머리예요. 추락 높이가 높은 데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발성 신체 부위예요. 그럼 결국 낮은 높이가 이게 보다 공단에서 연구 과제가 20년 전에 한 것도 낮은 높이 40%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전부 이런 높이죠. 이거 대기업입니다. 안전관리자가 포크 위에서 전기선 갖다 끈다가 떨어졌거든요. 안전관리자가. 근데 이 친구도 안전모를 특근을 제대로 안 했어요. 머리부터 부딪힌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사망자가 전부 대부분이 이거더라는 거죠. 나쁜 실패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없애질까? 진짜 원인이 뭘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결론은요, 같은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기본과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소규모로 갈수록 안전교육은 거의 제로 상태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보면 소장 현장의 책임자부터 근로자부터 보면 소규모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육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법상에는 정기교육,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 하도록 돼 있지만 시킬 사람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차곡차곡이 이 사람들을 관리감독자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년부터 관리감독자 교육하고 특별안전교육 안 시키면 한 명당 벌금이 10배로 뛰었습니다. 2021년도 1월달부터요. 우리 현장에 앉아갈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현장 못 나가고 사무실 앉아가지고 서류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노동부 점검 나왔는데 그래서 직접 받아버리면 몇 천만 원이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는 어떻습니까? 벌금을 때린다 해도 못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지금 강의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감리단장급들도 계속 제가 7년 동안 강의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안전을 가르쳐 보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모르나 할 정도로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시공사를 컨트롤해요? 몰라요, 확실하게. 안전관리비 민간기관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안전관리비 한 푼도 못 써요. 가서 지적을 하면 저도 기술 지도를 한 1년 동안 다녔거든요. 직접 다니고 가봤더니 정말 눈물 나는 게
소장들이 돈을 안 준대요.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조인트 까면서 안전관리비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한대요. 자, 이걸 이제 빨리 제도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법을 어긴 겁니다. 교육이 안 되고. 현장 조직 없습니다. 기사 한 명이 건축, 전기, 설비 다 합니다. 근데 이 조직 보고 뭘 시킬까요? 안전 서류도 시키지, 품질도 시켜야 되죠?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근로자한테 책임을 맡겨요. 근로자가 불안한 행동했다 그래요. 대기업들 가니까 오형 5금 만든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처부 5가지 적어놨는데 제가 그거 근로자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로자 게 아니고 사업주가 해줄 걸 안 해가지고 사고 난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사업주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안전 규칙이에요. 이 산업 안전 규칙, 안전보건 규칙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업부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중소규모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들도 가보면 잘 안 지켜요. 이게 노동부에서 만든 2001년도에 중대재해 원인 분석해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사망사고 줄인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지금 잣대를 대면요. 소규모 영세는 거의 다 제로 상태예요. 그럼 대기업은 어떠냐? 대기업도 제가 가서 이거 가지고 체크하면 사실 그 회사가 창피한 걸 알아야 되는데 가서 보면 여기 다 걸려요. 작업전 안전 점검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건설기가 그렇게 사고 났는데도 작업전 안전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양식은 있어요. 서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안전 통로 정의 정도. 이게 바로 안전 사고의 원인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돼요. 이 대기업은 우수한 기업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이 다 해요. 근데 왜? 이게 지금 근로자들의 순수한 불안의 행동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바로 관리감독자입니다. 지금 관리감독자 없어요. 대기업의 안전관리자 15명 있는 현장 갔습니다. 건축공사인데 건축 직원 15명 있어요. 그거 회사마다 가보면 옛날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기술직들이 없어요. 이제.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걸 시켜야 되는데 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중대재해 사망 원인하고 관리감독자 업무가 똑같아요. 그럼 소규모로 갈수록 관리감독자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서류도 많고. 이 교육을 현장에서 어떻게 시켜요? 못 시킵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타워 크레인 설치 현장 갔어요. 그날 아침부터 제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더니 6시 반에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시키더라고요. 이동식 크레인 2대, 그 다음에 설치팀들 한 10명 정도, 그리고 마스터하고 뭐 오는 사람들 밖에 대기하지만 현장에는 지금 장비가 뭐가 전부 다 앉아있어요. 근데 사무실 와가지고 서류 쓰고 있더라고요. 인적사항 쓰고 뭐 하고 교육하고 뭐 하고 하는데 2시간 흘러요. 밥 먹었나 했더니 왜? 2시간 시켜야 되니까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요. 제가 설치할 때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보자 그랬어요. 봤더니 자기들 계획에는 반경 10m를 봤어요. 턴테이블 올리는데. 근데 실제로는 13.5m에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계획 단계에서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이제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니까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현장에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소규모 현장은 이걸 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현장들은 타워 크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노동부에도 몇 번씩 그때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제발 특별안전교육은 바로 외부 전문 기관에서 그 공정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전부 다가 이제는 교육받은 사람이 와서 일할 거 아니냐, 소규모도. 그래서 이제는 이게 관리감독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40개 중에서 15개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인데, 저 현장에 우리 안전관리자들요. 큰 현장은요, 아침에 출력 인원이요, 신규자가 200명 가까이 나옵니다. 제가 롯데타워 할 때 아침에 갔더니 200명이 매일 아침마다 매일 들어와요. 거기서 비계공, 무슨 공 따지니까
이걸 따로따로 교육을 2시간씩 또 시켜야 되거든요. 강사도 틀리고. 그러니까 2시간 내내 그 많은 인원 모아놓고 사진 찍고 서명하고 사진 찍고 서명하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소규모, 중소규모에서는 아예 이건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다리는 실수하면 죽지 않으면 불구돼요. 처음부터 이 사다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정의정돈 때문에 그래요. 정의정돈은요, 근로자용이 아닙니다. 자기 것 치우는 거는 근로자용이지만 이런 큰 덩어리를 치우고 하는 거는 현장별로 계획 단계에서 자재, 둘, 장소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관리자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작년에 고아원 과장님께서 결론을 이걸 내렸어요. 제가 그때 마침 노동부 갔을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 안전벨트 필요 없습니다. 시야사점에 걸리니까 원래대로 법대로 안 되는 걸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했어요. 이렇게. 2인 1조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원이 근로자가 줄고 있는데 한 명이 따라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강간비계가 겨우 이제 한 20년 만에 이제 띠장 방향의 기둥 간격이 1.85m 발판 사이즈도 됐고, 띠장 높이가 첫 단에 2m고, 그 다음에 1.5m를 일본은 벌써 자기들 법 만들어 놓고 벌써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작년에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2m 이하로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둥과 띠장과 장선이 한 자리에서 전등처물로 만나줘야 이게 비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백보강만 제대로 하면 30m까지는 구조 계산 없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하중만 지켜주면.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계획 단계에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1층 작업 발판도요, 계단식 통로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으로 이제 발판이 되면 워킹타워를 해가지고 계단식 발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하는 전부 다 벽체의 발판이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해치 발판 해놨지만 이게 집안이 단단하지 않아가지고 쳐져가지고 뚜껑이 안 열려요. 자,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걸 근로자 보고 그 구멍으로 다니라 그러면 문 열다 손가락 찔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놓고 다니다가 떨어져가 사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제가 이 시스템 업체들 보고 그래 물어봤습니다. 야, 너들 워킹타워 요거 옆에다가 하나 붙여가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데 현장 딱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찍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지금 요번에 건설안전특별법 만들면서 이제 설계 도서에다가 이런 가설 도면을 전부 다 넣게 만들더라고요. 집어 넣을 때 이제 계단 같은 거를 넣어버리면 이게 자체가 이제 위협이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 이사들이나 이 발주자들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오게 되면 배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산안법 38조를 위반해가지고 사망사고 나면 발주자, 그 다음에 대표 이사, 그 다음에 처벌, 감리까지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 지금 검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변할 것 같은데, 이러다면 이제 현장에 있는 이 소장들이요, 전과자 되기 십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분까지 지금 계속 난리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더라고요. 원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부 거만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기술진흥법하고 건축법, 건산법 이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38조가 들어갔어요. 근데 39조는 또 없어요. 보거든요. 자, 기본과 원칙이 지금 깨져 있어요. 대기업들도요. 이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교육도 뭔가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소리 보다가 시킬 장소에서 시키고 해서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는 한국안전컨설팅 박송자 대표님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저감을 위한 재해방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갖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안전 컨설팅 대표 박성자로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고 사망 저감 방안을 위한 재예방기관의 기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 지원 방안을 논하려면은 중소 현장의 재해율과 중소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해율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지원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 기술 지원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술 지원 후의 어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소 현장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제가 안전공단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 업종 대비 건설업이 지금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16년부터 전 업종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사고 사망 만인율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율도 보시면은 전 업종에 대비해서 2배 정도 높고요. 그리고 사고 사망 만인율은 3배가 높습니다. 재해율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 만인율이 3배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 현장이 위험 직종이고 고위험 직종이라는 걸 다시 보여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 사망 만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보시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에 보시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요. 그때 또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높았습니다. 재해율이.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낮았어요. 근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증가를 하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규모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규모별로 보시면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은 964명이고, 그리고 18년도에 571명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7명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앞서 한 발표 자료에서는 지금 2018년도, 19년도에 저희들이 50 몇 명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시면 3억 미만이 지금 14명 감소했고요. 그리고 3억에서 20억이 10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억에서 120억은 그대로고요. 근데 120억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한 자료에도 보시면은 120억이 지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보시면은 120억 이상의 사망자가 2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76%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를 또 보시면은, 이거 연도별로 지금 나왔거든요. 2009년도부터 2018년도입니다. 10년치의 데이터이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수치로 표시하는 걸 보시면요. 저희들이 기술 지도하는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349명의 재해자가 한 해마다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을 내보면은, 전체 사망자의 72%가 우리가 기술 지도하는 구간에서 사망자가 난다는 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소 건설 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72%라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중소 현장은 다단계의 어떤 하층에 몇 단계의 하층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층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투자 의식이 많이 저조되겠죠, 그죠? 안전에 대한 투자 의식이 없다 보니까 전담 안전관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으니까 체계적인 안전에 관련되어 갖고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담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현장이. 그리고 중소 현장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현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열악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사 원가에 안전관리비가 다 숨어 있습니다. 최저 낙찰로 공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를 산입하면 그만큼 공사 금액이 업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아예 제로로 시키는 그런 현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 개인공사 현장에 가보면은.
이 안전관리비가 제로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쓸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최저가 낙찰이지만은 안전관리비는 무조건 공사금액의 몇 프로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을 적용시키게끔 이렇게 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하면서 준공서류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이 들어가지만은 개인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어느 80% 90% 정도 되고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놓고 노동부가 점검 안 나온 시점이 지나버리면은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셔야만이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시설 투자로 이루어지고 그 시설 투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안전 확보되는 방안으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위쪽은 시공사의 어떤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번째 보면은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아침에 A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오후에는 또 B 현장에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유동성과 이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형태가 거의 비정규직이죠. 그러면은 그 현장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애착심이 없으면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마음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문제점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현장의 교육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적든 크든 적은 현장은 안전교육장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 안전교육장이 없는 현장에서 무슨 안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전교육장에서부터 안전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 규모에 제한 없이 모든 현장은 안전교육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높은 노동 강도하고 열악한 작업 조건이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 가시면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세면실도 없습니다. 근로자리 폭염 시에 쉴 공간도 없어요. 보건이 확보되어야만이, 근로자에 대한 보건이 확보되어야만이 근로자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저희 나라는 이미 안전에 대한 시설물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는 시설물이 최고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의 보건은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려면 앞으로는 보건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 갖고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이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조건이 안 좋고 보건이 안 좋은데 내가 안전까지 챙기면서 일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미숙련자가 알바생이 그날 와갖고 작업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래서 미숙련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에 관련돼 갖고 안전을 주지시켜 주려고 하더라도 말이 통해야죠. 디테일하게 주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중소건설 현장 기술 지원할 때의 또 문제점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 현장 가면은 책임자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 현장에 한 현장의 관리 책임자는 무조건 상주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사무실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안전의식도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책임자도 없으니까 그거를 안전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전의식도 없겠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부재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가면은 사인 받기도 힘들고 안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전달해주고 싶어도 전달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소규모 현장에 재해가 감소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떻게 기술 지도를 해야 현장 사무실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이런 현장에 우리가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기술 지도 전에 현장 각 회사마다 이런 준비는 다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뭐 포스터라든가 안전 책자라든가 이런 거 다 준비하시겠죠. 이 포스터라든가 안전 책자 같은 경우에도 안전공단 사이트에 가면 무료로 이렇게 다 많이 배포를 하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적극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포스터와 책자를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 갖고 갈 OPS 자료, 그 현장의 공정률에 맞는 OPS를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5대 안전 가시설물은 반드시 갖고 가시고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간 OPS를 전달할 때 가장 효과 있는 거는 최근에 일어난 재해 사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도구나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한 재해 사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은 현장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해 사례 위주와 5대 안전 가시설물은 반드시 현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준비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정책 자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동청과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고 그것이 바뀌는 트렌드를 이야기해주면은 현장에서 안전의식이 많이 바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저희들 3월 달에 현장 한 군데를 갔는데 그 현장에 제가 기술사 방문이라서 4개월 전에 갔거든요. 그때는 현장이 좀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4개월 후에 가니까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대표이사가 앞으로 우리는 안전이 1순위다라고 전 직원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현장에 안전이 좀 많이 확보됐다라고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현장의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인 기술 지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장비를 활용한 기술 지도. 요거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거기 아이디어 공모전 하면서 저희들이 대상을 탄 그런 아이디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제가 대상을 탔다라고 하니까 대전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구성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한테 이걸 돌리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은 직원 한 사람한테 이걸 다 돌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구조 진단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현장에 가면은 장비를 한두 개씩 뭐 빠져먹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대구 서부지청에서 이 부분에서 좀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했더니 서부지청 근로감독관님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방을 이용해서 현장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범용집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품으로 나눠드린 레이저로 된 줄자, 그죠?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그리고 LPG 농도 측정기, 콘센트 접지, 산소 농도, 조도계, 미세먼지, 줄자,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 공칭 지름을 재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구성은 언제 어떻게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활용된 형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줄자를 갖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높은 쪽에 가설 계단 없이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줄자를 갖고 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너무 높아요. 여기 뭐 보조 계단을 하나 더 하시든지 아니면 가설 경사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를 갖고 되면은 이 지금 높이가 지금 한 90전 된다. 90전 되니까 이 계단의 높이를 30전 정도 해서 3단을 해서 만들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성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현장 보면은 저희들 컨설팅 나가는 현장인데요. 여기 최상단 옥상 쪽에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난간대의 이 개구부가 30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부는 30전이 현재니까 20전으로 관리하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달비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16mm 이상 안 나온다. 처음에는 16mm였지만은 작업하면서 공칭 질을 많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은 13mm다. 빨리 교체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접지 테스트이겠습니다. 접지 테스트 거의 기본으로 저희들이 갖고 다니고 현장에서 이 콘센트 지금 접지극이
접지선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만은 지금 해보니까 접지에 불이 안 들어온다. 접지가 안 되어 있다. 해체해봐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도계. 그리고 이제 각도계입니다. 자, 각도계는 주로 어디 썼냐면요. 말비계의 지주의 각도 75도 이내야 되죠. 75도가 넘는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다리도 75도 이내에 사다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사다리 경사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가도로의 경사가 10% 이내야 되는데 10% 오버된다. 그러면 이 경사가 너무 급하다. 이 경사를 10% 이내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 측정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 그리고 LPG 농도 측정기 되겠습니다. 그 현장에 용단 작업하는 현장에 가면은 이 노즐들이 햇빛을 받아서 많이 삭거나 훼손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훼손됐네. 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노즐을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핑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이 저렴 LPG 농도 측정기를 활용해서 하면은 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 저항 테스트기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 양수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 양수기로 인한 감전 사고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절기 때는 절연 저항 측정기를 활용해서 양수기의 누전 여부, 절연 상태를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이야기해 드린 그런 현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만약에 텁하게한 굴착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대고 해야 되는데 자를 대고 해야 될 높이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 레이저를 활용해서 높이를 알 수 있고요. 굴착 깊이. 그리고 동바리 같은 경우에도 줄자가 안 다니는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청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를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도구들이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냥 현장에 가서 위협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이라면 확실한 수치를 제공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저희 반 기술 지도 기관에 있는 기술자들이 기술자구나. 옛날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진짜 기술자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PC를 이용한 스마트 기술 지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거 한 4년, 5년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채용되시는 분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페이퍼랑 컴퓨터를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쓰시는 분은 한 4-5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7분, 저희들이 지금 22명입니다. 17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PC를 사용하겠습니다. PC가 이게 한 1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PC를 이용해서 하면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현장에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보고서에 다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기술 지도하면은 장점이 현장에 필요한 자료를 즉각 그 PC 안에 보고서 안에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저희들 현장 가자마자 PC를 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한테 공정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 직원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근로자는 어느 공청에서 나서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장님들 뭐 조사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고, 페이퍼로 막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것보다 PC로 하니까 진짜 전문가로서의 포스는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노동청이나 공단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에 페이퍼로 쓰고 그리고 사무실 가서 PDF로 해서 K2B에 올립니다. 그거보다는 이런 PC 아니면 태블릿 PC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하든 아니면 공단에서 주시든지 하면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나가서 위험한 부위 사진 찍어 이거 태블릿 PC를 찍고 업로드 시키고 뭐가 안 됐는지 찍고 소장한테 사인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이미 기술지도 했다는 게 PC를 올리는 순간 다 나온 거잖아요. 굳이 현장 소장에 사인 받지 말고 현장에 가면은 그죠? 태블릿 PC로 그 막바로 찍고
그리고 막바로 올리고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소장님들도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갔다 오고 일주일 이내 올리잖아요. 그 시간 텀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안전공단에서는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직원에 딱 꼭, 이 사진벌이 이 현장은 진짜 위험해. 내일 나가봐. 이런 식으로 지킴이 분들한테 오더를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시는 게 앞으로 재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에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잘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각도계하고 풍속계하고 조도계, 소음 측정기, 그리고 자아 이런 것 속도계까지 다 있습니다. 토목 현장에 가면은 속도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자 사례입니다. 활용한 사례 풍속계. 겨울철에 바람 많이 부니까 10m/s 이상이 평균이다. 조심해야 된다. 지시대, 세기, 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지원 후의 관리 방안 요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에 저희들이 2번 갔다 오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도 직원들이 파일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7군데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 영주예요. 대구에서 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 7개이다 보니까 하루 4개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틀을 가야 돼요. 잘 수는 없고 이틀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15일에 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번을 영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를 4번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게 재해방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국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KTV 입력해야 되죠. 출정 일정표 작성해야 되죠. 그리고 사진, 그리고 이제 감사받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내일 방문을 해야 될 현장 일정 조율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관련된 옵에서 자료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하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근로자한테 직원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저희들 외부에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 방문 이력 쭉 다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방문 일정에서 여기 현장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클릭을 해서 교육했던 것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비 사용, 캠페인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클릭하면은 우리 회사가 6월달까지 몇 건의 현장 교육을 했는지 데이터 쫙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저희들도 목표 대비 얼마만큼 실제 올렸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 요원의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재예방기관에서는 그 피로도를 갖다가 없애줄 그런 국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부탁드린다면은 저희들 컨설팅 나가는 현장에 보니까 이 안전 서류 파일이 100개가 되더라고요. 안전 서류 파일이 100개가 되면은 그 100개에 대해서 다 채워 넣으려고 하면은 안전관리자 2명인 현장에 안전관리자 1분은 서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장 볼 시간이 없어요. 안전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데 서류만 하고 세월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시간 1시간, 2시간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 그럽니다. 10분, 20분 하는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을 다 알고 있지만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그리고 현실에 맞는 교육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전서류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안전서류가 뭔지를 확인하셔갖고 법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만 좀 추려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서류 같은 경우에도 공단이나 노동청에서 폼을 만드셔갖고 클릭해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클릭 하면은 안전서류가 완성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현장마다 또 회사마다 이 폼이 다 달라요. 노동청에서 하나의 매뉴얼을 딱 만들어주고 현장에서는 이 현장 사업 게시본을 쫙 넣으면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서류 체크하면 교육했는 것도 체크하면 교육했는 걸 다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안전 서류 이런 거 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